자, 그러면 생태계와 상호작용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들 요 앞에 내용은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한번 배웠던 내용이에요. 물론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원은 개체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 관계를 파악해 주면 됩니다. 자, 일단 생태계란 무엇이냐면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인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유지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위로 되어 있냐면 개체가 있고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을 이루고 여러 가지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을 이루고 군집의 환경적 요인이 더해져서 생태계를 이루게 됩니다. 자, 개체는 무엇이냐면 하나의 생명체예요. 그 다음에 개체군은 무엇이냐면 일정한 지역에 같은 종의 개체가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집단입니다. 특징은 개체군은 한 종이에요. 동일종. 알겠나요? 그래서 개체는 개 한 마리, 개체군은 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군집은 일정 지역에 사는 모든 개체군의 무리입니다. 동일한 종은 하나의 개체군이니까 여러 가지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의 무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개들, 멧돼지들 뿐만 아니라 식물들도 이 개체군에 해당해요. 알겠죠? 그래서 개들, 토끼, 풀들, 멧돼지들이 있습니다. 자, 생태계는 무엇이냐면 군집의 환경이 더해진 거예요. 군집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 및 환경 요인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체계를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체, 사슴 한 마리, 사슴이 여러 마리면 개체군. 자, 그러면 군집은 사슴,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독수리,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풀들, 얘네들의 무리, 그 다음에 요 군집의 환경적인 요인이 더해지게 되면 생태계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개체군은 한 종이다. 같은 종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생태계 구성 요소를 비생물적 요인의 환경과 생물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생물적 요인 환경은 빛, 물, 공기, 토양, 온도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는 역할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생물적 요인,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로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가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생산자,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생각하는 이제 풀 이런 겁니다. 누구야? 많이 무음으로 하세요. 종 얼굴 왜 빨개졌어?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생산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풀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은데 풀만 해당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자, 뭐를 하냐면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합성을 합니다. 자, 광합성 뭐예요?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물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을 합니다. 자, 무기물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물을 이용해가지고 유기물이 대표적인 유기물인 포도당을 만드는 겁니다. 유기물과 무기물 차이점 기억나니? 탄소가 있으면 유기물, 없으면 무기물인데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화학 선생님한테 여쭤봤거든. 도대체 유기물과 무기물,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있는데 왜 무기물로 치냐 그랬더니 그게 약간 교과마다 조금씩 정의하는 게 다르대. 그래서 일단 생명과학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무기물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거 있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녹색 식물, 그 다음에 해조류, 미역, 그 다음에 김 이런 거, 그 다음 식물성 플랑크톤. 플랑크톤은 무엇이냐면 그냥 물속에 떠다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생물들은 플랑크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류가 있는데 조류는 너네 클로렐라 밥 이런 거 들어봤니? 클로렐라 같은 거요. 조그마한 알갱이들인데 광합성을 하는 뭐 이런 생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류라고 해요. 근데 그 날아다니는 조류가 아니라 이 알쥐라는 조류 알쥐 이런 거 알겠어. 아무튼
미안하다. 근데 이 조류가 대단한 일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조류도 생산자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그다음 산소를 내뿜습니다. 그러면 이 조류들이 사실은 지구 대기에 있는 대부분의 한 80% 이상의 산소를 조류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주긴 합니다. 자, 얘네들을 어떤 생물이라고 하냐면 독립적으로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 해가지고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누가 없어도 자기 스스로 빈만 있어도 이제 이산화탄소 물을 이용해가지고 영양분이 포도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해요. 자, 그다음 소비자. 소비자는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빛을 이용해가지고 포도당을 합성을 못하죠.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포도당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해서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생산자나 다른 동물을 먹이로 해서 유기물을 섭취하는 생물입니다. 자, 초식동물, 얘는 풀을 먹죠. 그 다음에 육식동물, 그 다음에 동물성 플랑크톤 등이 있습니다. 보통 생산자를 먹는 애들을 1차 소비자,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를 먹는 애들을 2차 소비자라고 합니다. 이 소비자의 개념은 곧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쉽게 생각하면 식물이 만들어 놓은 포도당이 없으면 자기가 살아가지 못하지. 그러니까 영양적으로 누구한테 속해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양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해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분해자. 사체나 배설물을 유기물로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고 이 비생물 환경으로 돌려보내는 생물을 뭐라 그러냐면 분해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세균이 있는데 세균은 광합성을 하지 않는 세균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너는 혹시 남세균 들어봤니? 네. 남세균이 뭐예요? 스트로마토라이트. 남세균이 뭐야? 최초의 광합성을 그치. 최초에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내가지고 대기 중에 산소 농도를 높여가지고 어떻게 했어? 오존층이 생겨가지고 이 자외선을 막았기 때문에 육상생물이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 했을 때 들어봤지? 좋아요. 자, 그때 나왔는데 그래서 광합성을 하지 않는 세균이 분해자인 겁니다. 알겠죠? 세균이 뭐야? 세균. 작은 균. 그쵸, 작은 균인데 우리 핵이 있는 세포와 핵이 없는 세포가 있다 그랬지? 핵이 없는 세포를 보통 일반적으로 박테리아 세균이라고 하는데 얘네들 중에 광합성을 하는 세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세균이 분해자인 거고 그 다음에 버섯, 그 다음에 곰팡이 등이 있어요. 사실 뭐 버섯이나 곰팡이나 같은 균류에 해당하긴 하지만 저기 TV 옆에 버섯이 피어 있어요, 왼쪽에. 자, 그다음 얘네들도 스스로 양분을 즉 유기물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사체나 배설물 같은 유기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양적으로 누구한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어떤 포함 관계가 있냐면 생산자 안에 식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식물만 생산자가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생산자가 될 수 있고 소비자도 동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생물이 뭐예요? 미생물도 나오고 세균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 작은 생물.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아서 현미경으로 봐야 하는 애들을 미생물이라고 하고 했던 것 같은데 미생물이 영어로 뭐야? 마이크로브. 그래서 마이크로브를 보는 스코프가 뭐야? 그게 현미경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 미생물이 다 세균은 아닙니다. 핵이 있는 생물 중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알겠나요? 네. 요새 영어 본문에 나오니? 네. 그렇죠. 좋아요.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나요? 선생님 신기하지? 영어 본문에 이게 나오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영어 쌤들 한번 나한테. 선생님이 봤을 때 국어 선생님과 영어 선생님들은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선생님들 같아. 그렇지 않아? 너네 무슨 경제 용어 같은 것도 배우지 않아? 복지? 영어 시간에? 무슨 그래? 캐시플리 소사이티. 그 뭐야? 현금 없는 사람. 그런 거 배우니?
그래가지고 옆에 또 정법 선생님한테 또 물어봤어. 근데 나는 영어랑 국어는 못하겠어라고 했지. 자, 그 다음에 아무튼 그래서 미생물은 특징에 따라서 생산자 혹은 소비자 혹은 분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비생물적 요인 환경과 생물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계에는 그림으로 보면은 비생물적 요인인 환경,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비생물적 요인은 빛, 온도, 물, 공기, 토양이 있고,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이라고 하고, 반대로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반작용이라고 하는데, 왜 얘를 작용이라고 하냐면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구 환경이 먼저 생기고 생명체가 나타났으니까 환경이 먼저라서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 그 다음에 그 반대작용을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렇게 즉 환경과 생물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배워볼 거예요. 이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배워볼 거냐면 처음에 작용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짧게 반작용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빛에 대한 거예요. 빛과 생물. 자, 빛의 세기, 방향, 일조량, 파장이 어떤 식으로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지 일단 작용의 예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빛의 세기입니다. 자, 광합성 그래프인데 우리가 광합성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변화로 측정을 한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여기 X축이 빛의 세기인 거고 Y축은 CO2 흡수량이랑 CO2 방출량입니다. 식물에. 자, 식물 생산자이죠? 호흡을 할까 안 할까? 합니다. 얘도 생물이기 때문에 호흡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식물의 특징은, 즉 생산자의 특징은 호흡과 광합성이 둘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호흡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생명체 내에서 밖으로 방출이 되겠지. 반대로 광합성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흡수를 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고려해 주면 되는데, 자, 빛의 세기입니다. 빛의 세기가 0이에요. 그러면은 식물이 광합성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그러니까 뭐만 해? 호흡만 합니다. 그래서 CO2 방출량이 요만큼 생기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빛의 세기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변화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원인은 빛의 세기고 결과는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빛의 세기에 대해서만 영향을 알고 싶어. 그럼 나머지 변인들은 다 어떻게 해줘야 돼? 그치, 통제해줘야겠지. 그래서 온도랑 습도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다 통제가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온도가 일정하면은 호흡량이 일정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빛의 세기만 변화시키고 온도는 일정하니까 이 식물의 호흡량을 일정해 항상 이산화탄소 요만큼씩 방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서서히 빛의 세기를 증가시킬 거예요. 그럼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겠지. 자, 원래 식물이 요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방출을 시켰어. 근데 빛의 세기가 요 정도 됐어요. 그랬더니 방출량이 줄어들었지. 왜? 요만큼을 어디에 썼어요? 그치? 이산화탄소 자기가 만든 걸 다 방출하지 않고 요 정도 되는 양만큼 자기가 광합성이 되려 쓴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광합성량이 될 거예요. 알겠나요? 알겠니? 자, 그런 다음에 쭉 갑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세지면 광합성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다가 요만큼이 딱 됐어요. 자, 요때는 식물이 CO2를 방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CO2를 흡수하는 것처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지나게 돼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더 빛의 세기가 세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드디어 CO2가 방출하는 것보다 흡수하는 양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상의 빛의 세기가 되면은 더 이상 CO2 흡수량이 증가하지 않아요. 즉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식물을 광합성을 하는 공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여기에 관여하는 다양한 효소들을 일꾼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꾼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가 있는 거야. 그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요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호흡량. 자, 온도가 일정할 때 방금 설명한 대로 온도가 일정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게 바로 호흡량이에요. 그래서 식물의 호흡량은 여기에서 요만큼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호흡량은 여기에서 요만큼이 됩니다. 식물은 계속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순광합성량은 무엇이냐면 외부에서 관찰되는 식물의 광합성량이에요. 우리가 외부에서 식물을 관찰할 때 광합성이 된다 안 된다 뭘 알 수 있어? 이산화탄소를 얼마냐? 흡수하냐? 흡수하지 않느냐?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자, 그 중에 외부에서 관찰되는 식물의 광합성량을 순광합성량이라고 하는데 뭘로 측정이 되냐면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으로 측정이 되는 값을 의미를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총광합성량은 무엇이냐면 광합성량의 총량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식물이 호흡을 안 한다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근데 요만큼 방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흡수량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어? 이산화탄소를 계속 방출을 하고 있잖아. 알겠니? 자, 그래서 총 광합성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요만큼을 다 광합성에 쓴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광합성의 총량은 총 광합성량이라고 하는데 순광합성량 더하기 호흡량을 의미를 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보상점 볼게요. 광합성에 의해서 흡수되는 CO2량과 호흡에 의해서 방출되는 CO2량이 같을 때의 빛의 세기를 보상점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빛의 세기가 보상점보다 낮아. 여기에서는 식물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식물은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양분을 만들어내야 돼. 근데 이 보상점보다 빛의 세기가 약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가 만들어내는 포도당보다 소비하는 포도당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식물이 어떻게 돼? 죽겠지. 자, 그래서 식물이 생장하기 위해서는 보상점보다 높은 세기의 빛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보상점 볼게요. 광합성에 의해서 흡수되는 CO2량과 호흡에 의해서 방출되는 CO2량이 같을 때 빛의 세기입니다. 빛의 세기가 보상점 이하이면 생존이 불가합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미만이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광포화점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어쨌거나 보상점 이상으로 가야지만 살 수 있고, 광포화점은 어디냐면 빛의 세기가 아무리 증가해도 CO2 흡수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요 시점, 그래프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요 시점을 뭐라 그러냐면 광포화점, 이때 빛의 세기를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자, 빛을 더 강하게 비추어도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은 시점에서의 빛의 세기를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요 그래프가 이해가 됐으면 이제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에요. 알겠나요? 자, 보게 되면 요 붉은색이 양지식물인 거고 요 파란색이 음지식물이에요. 자, 보게 되면 음지식물은 보상점이 여기 있고 그다음 양지식물은 보상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지식물은 광포화점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양지식물은 광포화점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빛의 세기가 약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애들은 양지식물이에요, 음지식물이에요? 음지식물. 그치.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빛의 세기가 있어. 그러면 음지식물의 경우에는 보상점보다 빛의 세기가 많기 때문에 식물이 생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양지식물을 봤을 때는 보상점보다 빛의 세기가 더 적지? 그러니까 생존할 수 없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빛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는 식물은 누구야? 양지식물이 더 많은 빛에서 더 많은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양지식물 보상점이랑 광포화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빛이 강한 곳에서 잘 자라요.
광포화점이 높기 때문에 빛이 강할수록 광합성량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보상점이 또 높기 때문에 약한 빛에서는 잘 살 수가 없어요. 자, 음지식물. 보상점이랑 광포화점이 둘 다 낮습니다. 그래서 빛이 약한 곳에서도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상점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점이 작아서 적은 빛으로도 생존할 수 있지만 광포화점이 좀 낮고 그 전체 광합성량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보상점이 높은 건 단점이 되고 광포화점이 높은 것은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요 그래프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숲의 위쪽에는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살 수 있고, 숲의 아래쪽에는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잘 자라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왔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나무가 자랍니다. 그러면 태양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숲 내부에는 빛이 잘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잘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요 숲의 내부에서는 약한 빛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양엽과 음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같은 개체 내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자,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태양이 막 비치고 여기에서는 그늘이 져 있어요. 똑같은 나뭇잎이 있겠죠? 맞나요? 똑같은 개체에서 나뭇잎이 자라는데 햇빛을 많이 받는 쪽에서는 나뭇잎이 작고 두꺼워요. 같은 개체 내에서. 근데 햇빛이 잘 비추지 않는 곳에서는 똑같은 개체에서 자라지만 넓고 얇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알겠나요? 양지식물, 음지식물은 서로 다른 종을 비교한 거고, 그 다음에 양엽과 음엽은 서로 같은 개체 내에서 햇빛을 많이 받는 쪽과 햇빛을 잘 받지 않는 쪽을 비교를 한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식물에서도 강한 빛을 받는 잎 양엽은 울타리 조직이 두껍게 발달하는데 한번 볼게요. 잎의 단면이에요. 됐나요? 잎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찍 잘라가지고 단면을 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광합성을 하는 요 세포들이 빽빽히 울타리처럼 있다 해가지고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잎의 아래쪽에서는 얘들이 엉기설기 있습니다. 그래서 해면 같아 해가지고 뭐 해면 조직이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양엽 보도록 할게요. 울타리 조직이 이만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엽 같은 경우에 울타리 조직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양엽이 울타리 조직이 훨씬 더 두껍게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빛이 강한 쪽은 빛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깊은 곳까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빛의 세기가 크기 때문에. 알겠나요? 자, 그래서 잎이 두꺼워도 이 두꺼운 데까지 다 빛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다 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런데 그늘진 쪽은 빛이 약합니다. 그래서 빛이 잘 투과를 못해요. 그래서 두꺼워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음엽의 두께는 얇습니다. 근데 또 크기는 양엽이 좀 표면적이 작고, 그 다음에 음엽이 표면적이 넓어요. 음엽은 빛이 적으니까 많이 받아야겠지? 빛의 세기가 약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넓게 하는 거고. 근데 왜 양엽은 이렇게 조그맣지? 더 강하게 많이 받으면 좋잖아. 근데 왜 이렇게 됐냐고. 햇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 온도가 어떻게 돼?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잎의 면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온도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한 식물에서도 강한 빛을 받는 양엽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에 두껍고 넓이는 좀 좁습니다. 그렇지만 약한 빛을 받는 잎 음엽은 얇고 넓습니다. 알겠나요? 알겠니? 그래서 식물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할 때 한번 보세요. 이 똑같은 식물인데도 위치에 따라서 얘들이 낙엽이 지는 혹은 단풍이 드는 속도도 다르고 잎의 크기도 다르고 열매 크기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경에 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학교 식물이 과연 식물의 특성에 맞추어서 잘 조경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한 번씩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빛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의 줄기가 빛이 있는 쪽으로 굽어 자라는 게 한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불광성이라고 합니다. 굴절이 됩니다. 빛을 향해서.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이 있어요. 그런데 햇빛이 있으면 식물이 이렇게 굽어 자라게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식물에서도 호르몬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물에 호르몬이 있어요. 이쪽에 햇빛이 많이 비추죠. 근데 식물의 세포의 크기를 키우거나 길이를 길게 하거나 세포 분열을 하게 하는 식물 호르몬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걔네들의 특징은 햇빛을 싫어해. 햇빛이 이쪽에 비추니까 햇빛이 안 비치는 이쪽으로 막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가 잘 자라 안 자라? 잘 자라겠지. 식물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햇빛을 싫어해서 햇빛이 없는 쪽으로 몰려갑니다. 됐죠? 여기가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햇빛이 있는 쪽으로 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굴광성이라고 해요. 자, 그럼 식물의 뿌리는 뭐를 향해 자랄까? 물도 있지만 중력을 향해서 땅 속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식물을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식물 이렇게 심어놨어, 벽에다가. 그러면 잎은 빛을 향해서 굽어 자라고 뿌리는 이렇게 중력을 향해서 굽어 자랍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굴중성이라고 하고, 식물의 뿌리에는 또 이 중력을 느낄 수 있는 기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력을 향해서 굽어 자랍니다. 알겠나요? 자, 요 일조 시간에 따른 거는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